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기업본부 최주욱입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2023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에 관한 것이고요. 먼저 매크로 이슈에 대한 저희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산업 관련된 좀 총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좀 우려하는 산업, 그리고 올해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산업들,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는 아무래도 개별 산업이라든지 업체별 이슈보다는 매크로에 대한 이슈가 제일 관심이 컸었는데요. 일단 올해 주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당사의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만 2023년까지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난 물가 상승률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피크아웃을 기록했다라고는 다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죠. 금리는 한국과 미국 모두 올해까지는 고금리 상황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 초중반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인데 이게 4%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현재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 레이트 최종금리보다는 좀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2월 FOMC 이후에 지금 연준과 한은의 스탠스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지금 1,300원 근접을 했는데요. 저희는 올해 연중으로 1,300원 기준으로 해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 상황이 완화되지만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강 국면이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IMF라든지 그리고 KDI에서 전망을 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략 1.7%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저희는 80에서 110불 밴드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EIA나 IEA나 모두 약 유가 전망을 지금 살짝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찰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평균 유가를 한 92불 정도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 굉장히 이슈를 끌었던 공급망 경색 같은 상황은 현재는 굉장히 완화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 크레딧 아웃룩 산업별 매트릭스를 저희가 그려본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이고 그리고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인 산업이 건설, 석유화학, 의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이고 등급 전망이 중립적인 산업은 항공, 그리고 철강, 해운, 제지, 디스플레이, 호텔, 소매유통, 레미콘, 시멘트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환경도 중립적이고 등급 전망도 중립적인 산업은 조선자동차, 민자발전, 반도체, 그리고 음식료, 통신, 제약, 정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을 해 놓은 게 작년 대비해서 좀 안 좋아진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으로 지금 마킹이 되어 있는 산업들이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건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의료 역시 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그리고 부정적 등급 전망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 전망이 지금 중립적 상으로 지금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미콘, 시멘트 같은 업체들도 산업들도 사업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좀 대규모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성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업체라든지 투기 등급의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용위험이 굉장히 좀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업종 2개, 건설, 석유화학 쪽 관련돼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올해 사업 환경 전망이 가장 비우호적인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양만 하면 완판되는 그런 상황들이 불과 작년의 일인데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2021년 2분기 한 98%를 기록한 뒤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2022년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4만 2천 세대, 그리고 작년 말,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 미분양 세대는 6만 8천 세대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높아진 주택 원가로 현 시점에서 큰 폭의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주택 구매 수요가 회복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중동 국가가 투자 여력을 회복하면서 네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건설사들이 최근 몇 년간 국내 주택에 대한 사업 역량을 집중하면서 과거 대비 해외 사업 레코드를 줄여온 점을 감안하면 해외 발주가 증가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업체들의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실적 전망은 저하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 관망세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높아진 원가 부담을 분양가에 전이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역시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재무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판매를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분양 경기 악화 때문에 분양을 지연시켜야 하는 가능성 역시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 규모 축소, 그리고 분양가 하락까지 더하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성의 경우에는 2022년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정원가 재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수익성은 작년 대비해서 비슷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할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좀 더 하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우수한 A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 방어가 용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트리플 B급 같은 경우에는 분양 관련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 규모 축소 때문에 현금흐름 역시 저하되겠죠. 그럼 운전자본 부담까지 감안을 한다면 재무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결국엔 사업적인 측면을 보자면 금리 인상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매출 기반 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보자면 수익성 하락 때문에 현금 흐름이 축소될 것이고요. 그리고 운전자본 부담 때문에 재무 안정성 역시 과거 대비 저하될 전망입니다.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런 점 역시도 건설업의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주 경쟁력 및 비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체들과 주택사업 집중도가 높은 업체들 간의 신용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년 12월 달에 롯데건설, 태양건설, 한신공영 등의 업체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롯데건설과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계열 그리고 모회사 등을 통해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받으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를 상당히 경감시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사업관리 능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관리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산업은 석유화학 산업인데요. 역시나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 부담을 상쇄할 만한 수요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 중국의 수요가 좀 살아난다면 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본다면 삼중고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공급이 확대됐고 수요가 저하됐고 그리고 주요 원재료인 납사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삼중고 하에서 주요 업체들의 실적은 거의 꼭 굉장히 적자로 빠르게 전환이 됐는데요. 주요 NCC 업체들인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여천 NCC,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계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공급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발 에틸렌 신증설 규모가 여전히 수요 증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X 역시도 증설이 지연되면서 올해 이제 증설 물량이 출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물량 자체가 수요의 증분 자체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수요 회복은 하반기 또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중국이 코로나 정책 노선을 변경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수요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자금률 상승 등을 감안을 한다면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80에서 110불 구간이라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납사 가격이 저희는 예년 수준으로 하락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역시도 그렇게 유의미한 개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중국 수요가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다운스트림 수요 부진이 실적 개선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급 쪽에서의 그런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그렇게 이렇게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마다 투자를 조절하고 유장증자를 하는 등 통해 가지고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약화된 현금 창출력으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경감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의 등급 전망은 사실 부정적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여천 NCC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롯데케미칼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었고요. 주요 업체들은 4분기에 거의 적자를 다 기록을 했고요. 특히 LG화학 역시도 석유화학 그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1분기 역시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지금 녹록지는 않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지금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 등급 전망 역시 그렇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키 이슈는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및 재무 안정성 개선 여부가 될 것이고요. 저희는 중국의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좀 안 좋은 업체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좋은 업체들, 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올해 경기 침체 하에서도 좋아질 업종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버퍼를 확보한 산업, 그리고 산업 사이클상 지금 우호적인 국면에 있는 산업,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구조적인 버퍼를 확보한 산업은 통신, 민자발전, 제약, 음식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인데요. 통신이야말로 뭐 내수 기반의 공고한 점유율과 확고한 진입 장벽을 보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T, KT, 그리고 LG U+의 통신 3자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공고하죠. 그리고 내수 기반의 확고한 진입 장벽을 보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역시 글로벌 및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팩터가 없지는 않은데요. 과거 시계를 살펴봤을 때는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 가장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통신비 인하 관련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과거 실적을 살펴봤을 때 실적이 크게 하락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단통법이라든지 아니면 통신비 인하 관련된 정책이 전개됐을 때입니다. 저희가 올해 키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은 5G 품질 개선 및 디지털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부담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부 정책적인 그런 리스크 팩터가 있긴 하지만 올해 실적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 민자발전입니다. 민자발전은 기간 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환경을 보유했다고 보는데요. 정부 정책의 호불호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기간 산업으로서의 위상과 그리고 일정 마진을 보장하는 가격 결정 구조에 기반해가지고 올해에도 실적이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본에 발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민자 발전사의 비우호적인 정책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좀 수반을 하는 것이라서요. 좀 중기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는 아무래도 급격한 물량 증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10개월 데이터를 보자면 2016년 정도에 실적이 크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유가가 빠지면서 S&P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공급 물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발전소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신규 발전기 용량은 한 5기가 정도인데요. 이게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지고요.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작년 대비로는 하향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산업은 제약입니다. 제약은 점진적이고 견고한 수요 성장이 실적 안정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인 비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중장기 인구 구조가 결국엔 제약업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조한 수요 기반 하에서 안정적인 실적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별 실적과 시장 지위는 R&D 성패에 가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렇게 시계열을 살펴보자면 역시나 리스크 팩터는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12년에 있었던 대규모 약가 인하가 결국에는 굉장히 제약업체들의 실적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점진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된 수익성을 나타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카피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투자를 좀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R&D가 어떤 성과를 맺느냐에 따라서 시장 지위라든지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료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민감도가 낮은
수요에 기반해서 실적 안정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낮고요. 그리고 과점 체제를 형성해서 시장 경쟁률이 단기에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곡물 가격이 오르내리면 원가 상승 압력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판가에 전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역시도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 이슈는 제품들을 얼마나 잘 다각화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소비자 충성도가 있는 브랜드 파워를 유지할 거냐,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도에 노출은 되어 있지만 올해는 우호적인 산업 사이클 때문에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인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저가 물량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수주 잔량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의 과거 시계열, 실적 시계열을 살펴보면 굉장히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행태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 2013년에서 16년에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도 업체별로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서 16년까지의 적자는 금융위기 이후에 원가의 거의 기존 원가에서 한 30에서 40% 하락한 그런 수주 잔고가 많아지면서 좀 발생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적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만약 경기가 하락해서 올해 2023년 발주량이 감소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축적해 놓은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업체별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까지 매출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주 잔량을 확보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주요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업체별로 수익성을 제고시킬지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업체들의 주요 한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보자면 한 2014년, 15년 이때 한 번,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요. 대개는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지금 수급상의 원인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 시설 역시도 지금 신증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유가도 마찬가지고 정제 마진도 마찬가지로 정유업체들의 우호적인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견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2022년도에 거의 역대급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빠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키 이슈는 올해 차입금을 축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작년에 유가가 좀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운전자본 부담이 늘면서 차입금 축소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유가가 좀 약간 작년보다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이 우호적인 상황 하에서 과연 차입금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산업은 해운입니다. 해운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벌크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에 기반해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일부 벌크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계약 구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만들어낸 배경으로는 포스코나 한전 그리고 한전 자회사들처럼 장기에 걸쳐서 그런 원재료 구매 계약을 해줄 그런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는 계열 기반의 물량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주요 벌크 3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장기 계약에 기반해서 실적들이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여기는 완성차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 3년간 나타난 제품 믹스 효과 때문에 올해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고차 쪽 시장이 좀 그 파랑새가 낮아짐, 그리고 대기 수요도 좀 줄어든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상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들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량은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품 믹스는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세단 위주에서 더 가격이 높은 SUV 위주로 지금 라인업을 약간 변경시킨 주력 제품들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믹스 효과가 올해 이게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실적은 상당 수준 방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제품 경쟁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품질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거의 7조 원 정도의 품질 비용을 지급한 바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보는 키 크레딧 이슈로는 자동차 공급의 정상화, 그리고 수요 회복 수준, 이렇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산업은 항공업인데요. 최근에 대한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가 정상화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적 역시 올해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둘 다,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 둘 다 경기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과거 장기 시기를 보자면 어떤 경기보다는 지정학적 위기, 아니면 감염병 위기 등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큰 편입니다. 지금 국내 수요만 보자면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여객 수요의 정상은 아직 좀 미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보다는 지금 국내 수요가 지금 그 회복 역시도 좀 덜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외부 기관에서는 원래는 2024년에 해외 여행이라든지 항공 수요가 완전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처음엔 봤었는데,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메시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리오프닝 과도기의 실적 개선 수준인데요. 결국엔 올해 실적이 어떠할 것인가.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화물 수요가 좀 실적을 좀 견인했다고 치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항공 수요가 다시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 수준이 어떠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면세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항공업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결국에는 정상화 될 것이고, 이 정상화 과정에서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항공업과 마찬가지로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입국자 수가 많아지면서 실적 역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